어머니, 이제 좀 쉬셔야죠. 요양원에 계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날 그 말 한마디가 내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평생을 다 바쳐 키운 아들 입에서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 눈빛엔 미안함도 사랑도 없었습니다. 그저 나를 집에서 치워버리려는 냉정한 계산만이 비쳤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낡고 병든 어미는 이제 저들에게 치워버려야 할 짐일 뿐이라는 것을요.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새벽의 한기는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낡은 창호지 문틈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겨울의 끝자락 바람이 밤새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잠을 설친 탓에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습관처럼 몸을 일으켰습니다. 삐걱거리는 마루 소리는 마치 내 삭신이 지르는 비명 같았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얼굴을 씻어내자 비로소 정신이 조금 맑아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아침 의식이었습니다. 낡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쓰는 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간 남편의 빈자리를 쓸어내고 흩어진 내 마음을 다잡는 기도와도 같은 행위였습니다. 마당 구석, 남편이 손수 쌓아 올린 장독대는 세월의 이끼를 고스란히 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감나무는 앙상한 가지만을 드러낸 채 겨울 하늘을 이고 섰습니다. 아들 녀석은 올 때마다 이 집을 두고 귀신 나오겠다며 핀잔을 주었지만 내게는 집의 모든 것이 남편의 숨결이자 내 삶의 기록이었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을 대기 위해 밤낮으로 식당 일을 하며 번 돈으로 기둥을 세웠고 결혼 자금을 보태주려 쌈짓돈을 털어 지붕을 이었습니다. 이 집의 흙먼지 하나, 기둥의 흠집 하나에도 내 눈물과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마당을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고요한 골목의 정적을 깨고 요란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번쩍이는 검은색 외제 차 한 대가 좁은 골목길을 힘겹게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였습니다. 명절에나 겨우 코빼기를 비치던 귀한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인일일까? 반가운 마음이 들기도 전에 불길한 예감이 심장을 쿵 하고 내리쳤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그들의 등장은 내 평온했던 일상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 같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며느리는 값비싼 모피 코트 자락을 여미며 사방을 둘러보더니 마치 벌레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이 동네 좀 떠나시면 안 돼요? 올 때마다 차 긁힐까봐 조마조마하고 이 먼지 구덩이는 정말 질색이에요. 아들은 그런 아내의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 손에는 성의 없이 사온 듯한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 어디에서도 늙은 어미를 향한 반가움이나 염려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애써 입꼬리를 올려 웃으며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며느리는 구두 끝에 흙이라도 묻을세라 발끝으로 종종 걸음을 치며 마루에 올라섰고 방 안을 훑어보는 그 눈초리는 경멸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집골이 이게 뭐예요? 퀴퀴한 곰팡이 냄새 좀 보세요. 환기도 안 시키고 사세요? 이러니 맨날 아프시다는 소리만 하시는 거예요.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 거의 폐가 수준이잖아요. 아들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심장에 박혔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뜨거워지는 얼굴을 감추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들장을 데워놓지 않아 차가운 아랫목에 그들을 앉히는 것조차 미안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내어주면 저들의 얼어붙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녹아내릴까 싶어
나는 묵묵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찻잔을 꺼내는 내 등 뒤로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다시 날아와 꽂혔습니다. 차는 이따 마시고 일단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랑 같이 가실 곳이 있어요. 본론. 그 한마디가 오늘 방문의 목적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아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아들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마치 오래 준비한 연설을 하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내 남은 생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쉬셔야죠. 요양원에 계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요양원.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오직 그 단어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늙은 부모들이 마지막으로 생을 마감한다는 곳. 내 귀를 몇 번이나 의심하고 또 의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으며 갈라지는 목소리로 겨우 되물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느냐? 내가 잘못 들은 것이지? 다시 한번 말해보아라. 요양원이요. 공기 좋고 시설 깨끗한 최신식 시설로 이미 다 알아봤어요. 거기 계시면 삼시세끼 영양사가 짜준 식단으로 식사하시고 전문 간호사가 24시간 건강도 체크해 줄 거예요. 여기 혼자 이렇게 외롭고 궁상맞게 계시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나은 삶일 거예요. 궁상맞은 삶. 내 평생의 희생과 헌신이 아들의 입에서는 고작 궁상이라는 한 단어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편할 거라는 말이 어찌나 가시처럼 아프게 박히는지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들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철없는 아들의 실없는 농담이기를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어서. 하지만 아들의 눈동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차갑고 이성적이었습니다. 마치 나와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사업가처럼. 그때까지 가만히 앉아 손톱만 매만지던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 혼자 지내시는 건 여러모로 위험해요. 저희도 맞벌이 하느라 바쁜데 매일같이 어머님을 챙겨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솔직히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갑자기 밤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시면 어쩌시려고요. 다 어머님 위하고 저희도 마음 편하자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 마음 편하자고. 결국 그 말이 본심이었습니다. 귀찮고 성가신 늙은 시어머니를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짜 속셈은 아들이 무심결에 덧붙인 다음 말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이제 정리해야죠. 어차피 어머니 혼자 계시기엔 너무 크고 낡았잖아요. 이렇게 방치해봐야 재산세만 축내고 수리할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저희가 사람 불러서 깨끗하게 허물고 팔면 그 돈으로 어머님 요양원 비용도 평생 걱정 없이 내드리고 남는 돈은 저희 사업 자금으로 좀 보태 쓰고요.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결국은 돈. 이 낡아 빠진 집 한 채, 그 땅 문서가 저들의 탐욕에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기가 막혀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서러움과 분노가 피처럼 뜨겁게 역류했습니다. 평생 자식이라면 끔찍이 여기고 싫은 소리 한번 제대로 못하며 살아온 세월이 후회스러웠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라. 내 놈들 당장 내 집에서 썩 나가. 내 평생 처음으로 내지르는 고함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잠시 주춤했지만 며느리는 이내 입술을 비틀어 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희한테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저희가 뭐 틀린 말이라도 했나요? 이 거지 같은 집 팔아서 호강시켜 드린다는데
뭐가 그렇게 서운해서 소리를 지르세요? 복에 겨운 줄도 모르시고. 호강? 시끄럽다, 이년아. 이 집은 내 목숨과도 같은 곳이야. 내 아비가 평생 땀 흘려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집이고 내 청춘과 눈물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곳이라고. 너희 따위가 뭔데 팔라 말아야. 내가 죽어서 이 집 대들보에 목을 매는 한이 있어도 이 집은 절대 못 판다. 썩 꺼지거라. 나는 눈에 보이는 대로 방석을 집어 던지며 악을 썼습니다. 분노에 온몸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흉물스럽게 일그러졌습니다. 더는 내가 알던 다정하고 착했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뒤집힌 낯선 짐승 한 마리가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겁니까? 좋게 말씀드릴 때 들으세요. 저희도 더 이상은 인내심에 한계가 있습니다. 인내심. 그 말을 듣는 순간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을 참고 또 참으며 살아온 것은 나인데 아들 대학 뒷바라지하느라 시장 좌판에서 찬바람 맞으며 채소를 팔고 남의 집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모진 세월. 결혼 후에는 까다롭고 유별난 며느리 비위 맞추느라 가슴앓이했던 수많은 밤. 그 모든 희생의 시간이 머릿속을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저 하찮은 것들 앞에서 결코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못 참겠으면 어쩔 것이냐. 이 늙고 병든 어미를 때리기라도 하겠다는 게냐? 나는 꼿꼿이 허리를 펴고 아들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와 함께 온몸이 차가운 마룻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시야는 암흑으로 가득 찼습니다. 거대한 바위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극심한 압박감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뻐끔거리는 물고기처럼 입만 헐떡일 뿐 단 한마디의 신음조차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꺼져가는 의식의 저편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두 개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내 평생의 보물이자 내 삶의 이유였던 아들, 그리고 그 옆에 선 며느리였습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그들의 속삭임은 지옥의 사자가 내뱉는 저주처럼 차갑고 잔인하게 귓전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머 여보, 어머님 좀 봐. 갑자기 쓰러지셨어. 어떻게 해? 며느리의 과장된 목소리가 고막을 찢는 듯 웅웅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시어머니의 안위를 걱정하는 기색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대한 당혹감과 귀찮은 일이 생겼다는 짜증만이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싸늘한 눈으로 바닥에 쓰러져 헐떡이는 나를 마치 흥미로운 실험 대상을 관찰하듯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침묵의 시간이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발 119회라도 전화를 해다오. 내 아들아, 너를 낳고 키운 어미가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마음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을 절규했지만 굳게 닫힌 입술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아들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호들갑 떨지 말고 일단 진정해. 진정하게 생겼어, 지금. 이러다 정말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래. 빨리 119 불러야지. 며느리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재촉했지만 아들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내 얼굴 가까이로 몸을 숙여 내 코 밑에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대보았습니다.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숨결을 확인한 그의 얼굴에 스친 것은 안도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실망감과 조바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나를 살릴 생각이 없다는 것을, 오히려 내가 이 자리에서 이대로 숨이 먹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그 끔찍하고 잔인한 진실이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보다 더한 고통으로 온 영혼을 관통했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며느리의 팔을 잡아 끌며 나지막이, 그러나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119를 부르면 일이 복잡해져. 병원에 가서 혹시라도 깨어나시기라도 하면 우리가 요양원 얘기 꺼내서 충격받아 쓰러졌다고 온 돈내방네 떠들고 다닐 게 뻔해. 그럼 이 집 문제도 우리 계획도 전부 물거품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떡하자는 건데? 이대로 그냥 두자고? 그러다 정말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우리 살인자 되는 거라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오히려 다그치듯 다독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느새 단순한 탐욕을 넘어 섬뜩하고 비인간적인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던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다 생각이 있어. 어쩌면 이건 하늘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어머니가 스스로 이 집을 포기하게 만들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면 되는 거야. 다른 방법이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여보. 당신 지금 무서운 생각하는 거 아니지? 응? 시끄러워. 당신은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일단 당신은 먼저 집에 가 있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오늘 당신은 여기 온 적도 나를 만난 적도 없는 거야. 명심해. 우리 아들 유학 자금이 걸린 일이야. 알겠어? 아들은 며느리의 어깨를 거칠게 떠밀며 현관문 쪽으로 내몰았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는 듯 내 쪽을 힐끔거렸지만 유학 자금이라는 말에 인해 마음을 굳힌 듯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쾅 하고 낡은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 적막한 방 안에는 오직 나와 아들, 단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남은 필사의 힘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여 아들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애원하고 싶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내가 다 잘못했다고, 이 집을 너에게 줄 테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배신당한 몸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천근만근 무거워진 눈꺼풀은 스르르 감기고 의식은 점점 더 깊고 어두운 심연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나를 잠시 동안 무표정하게 내려다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벽장에서 먼지 쌓인 낡은 담요를 꺼내와 내 몸을 둘둘 말았습니다. 마치 폐품을 처리하듯 거칠고 기계적인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가볍게 들쳐 업었습니다. 평생 무거운 짐 한 번 제대로 져본 적 없는 호강에 겨운 녀석이었는데 한평생 자식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하느라 쪼그라든 늙은 어미의 몸뚱이는 깃털처럼 가벼웠던 모양입니다. 아들은 나를 업은 채 삐걱거리는 마루를 지나 어둠이 내린 마당을 가로질러 자신의 차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날카롭게 찔렀지만 나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짐짝처럼 그의 등에 매달려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차 뒷좌석 문을 열고 나를 아무렇게나 구겨 넣었습니다. 비좁은 공간에 몸이 짐짝처럼 처박히자 멎을 것 같던 심장이 다시금 비명을 지르며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쿵 하고 차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나는 완벽한 어둠과 적막 속에 갇혔습니다.
잠시 후 차에 시동이 걸리고 거친 진동과 함께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 녀석이 정말 나를 죽이려는 것일까? 죽음의 공포가 독사의 혓바닥처럼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베개 속으로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어둠 속에서 그 누구도 내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차는 한참 동안이나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익숙했던 도시의 소음과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차창 밖으로는 칠흑 같은 어둠과 스산한 바람 소리만이 계속되었습니다. 덜컹거리는 비포장도로를 지날 때마다 온몸의 뼈마디가 부서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차가 멈춰섰습니다. 끼익하는 소름 끼치는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차 문이 열리고 축축하고 비릿한 냄새를 머금은 강바람이 차 안으로 세차게 밀려들어왔습니다. 아들은 다시 나를 거칠게 끌어내어 축축하고 질척이는 흙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나는 마지막 남은 혼신의 힘을 다해 겨우 실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달빛을 받아 음산하게 번들거리는 검은 강물이 도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인적 하나 없이 오직 귀뚜라미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스산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내 얼굴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얼굴에서는 더 이상 일말의 죄책감이나 연민, 인간적인 고뇌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마지막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냉혈한의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원망하지는 마세요. 이 모든 것은 다 어머니가 자초한 일입니다. 순순히 제 뜻대로 집을 넘기셨더라면 최고급 요양원에서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보내실 수 있었을 텐데 그놈의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신 대가입니다. 이제 이 강물 속에서 편히 쉬세요.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은 내 몸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나를 깊고 차가운 강물을 향해 던져버렸습니다. 풍덩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내 몸은 순식간에 검고 차가운 물속으로 속수무책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수위처럼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폐부로 파고드는 얼음장 같은 물의 압력에 마지막 남은 수만 조각마저 허파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의식은 아득한 심의 속으로 끝없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뼈에 사무치는 추위도 살을 애는 고통도 더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을 차가운 강물로 내던지던 아들의 무표정한 얼굴과 편히 쉬시라던 그 잔인한 목소리만이 소리 없는 비명처럼 뇌리에 선명하게 각인될 뿐이었습니다. 배신감으로 타오르던 지옥불 같은 분노마저 서서히 사그라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 비참한 생이 마침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미한 불빛이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단단하고 육중한 것이 가라앉던 그녀의 몸을 억센 힘으로 끌어당겨 수면 위로 건져 올렸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사님, 제발 눈을 떠보세요. 여기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 목소리를 끝으로 그녀의 의식은 완전히 암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박상민은 제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몬 바로 그 손으로 태연하게 112 신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밤새 거울 앞에서 수십 번도 더 연습한 세상에서 가장 비통하고 절망에 빠진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경찰의 기계적인 목소리에 그는 금방이라도 실신할 것처럼 울먹이며 준비된 대사를 한자 한자 힘겹게 의조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제 저녁부터 집에 안 들어오십니다. 제가 어제 잠시 찾아뵈었을 땐 곧 들어오신다고 시장에 장 보러 가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더 잘 살피고 모셨어야 했는데 제발 저희 어머니 좀 찾아주세요. 잠시 후 낡은 집의 대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상민은 며칠 밤을 꼬박 샌 사람처럼 퀭한 눈과 덥수룩한 수염, 헝클어진 머리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그는 경찰들 앞에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롭게 비틀거리며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어머니의 마지막 행적을 설명했습니다. 최근 들어 어머니가 부쩍 기억력이 나빠지고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짓말을 마치 그것이 천년의 한이라도 되는 것처럼 절절하게 섞어가면서였습니다. 그의 완벽하고도 처절한 연기에 젊은 경찰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진심으로 위로를 건넸습니다. 아드님,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어르신들께서 가끔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잠시 외출하셨다가 길을 잃으셨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저희가 주변 CCTV부터 샅샅이 확인하고 수색견도 동원해서 최대한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기운 내셔야 합니다. 상민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며 연신 감사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러나 경찰들이 감식하는 집 안 구석구석을 날카롭게 훑고 있었습니다. 어제 자신이 어머니와 몸싸움을 벌이다 깨뜨린 찻잔 조각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았을지 모를 자신의 지문이나 머리카락 같은 흔적들을 말입니다. 다행히 경찰들은 그저 노모와 아들 간의 사소한 다툼의 흔적으로 여기는 듯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인적이 드문 강가의 낡고 허름한 창고 안,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두꺼운 담요가 깔리고 그 위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희미한 신음과 함께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온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선 나무 천장과 자신의 손을 꼭 잡고 걱정스럽게 내려다보는 한 중년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남자는 그녀가 깨어난 것을 확인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정신이 드십니까?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의사를 불러오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신데? 저는 김진혁 변호사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박 회장님의 오랜 친구이자 현재 여사님의 모든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자산관리인? 모든 것이 꿈처럼 아득하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기억은 자신을 강물로 던져버리던 아들의 냉혹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자 그녀는 다시금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공포에 사로잡혀 발작하듯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런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진정시켰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사님.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박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아드님이 딴 마음을 품거든 무슨 일이 있어도 여사님을 지켜달라고 말입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어머니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배신감과 먼저 간 남편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자신에 대한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상민은 세상에서 가장 슬픔에 잠긴 효자가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경찰서에 출근 도장을 찍으며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고 사비를 털어 어머니의 사진이 담긴 실종 전단지를
수천 장 만들어 비가 오는 날에도 거리에 나가 직접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의 지극정성인 모습은 TV 시사 프로그램에까지 사라진 어머니를 찾는 애타는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될 정도였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그의 모습에 전국의 시청자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고 하루빨리 어머니를 찾기를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 세상의 동정을 방패 삼아 상민은 자신의 완전 범죄가 성공했음을 확신해 나갔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강산도 변한다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아무런 성과 없이 단순 침해 노인 가출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강물은 그날의 끔찍한 비밀을 품은 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유유히 흘러갔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어머니의 사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상민은 그동안 자신을 옥죄던 마지막 한 조각의 불안감에서 완전히 벗어나 환희에 가까운 기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법적 사망 선고가 내려지던 날 상민은 아내와 함께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려둘 만의 파티를 열었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다며 가식적인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다 끝난 거죠? 우리 이제 지긋지긋한 빚더미에서 벗어나 맘 편히 2다리 뻗고 살 수 있는 거죠? 당연하지. 이제 저 낡아빠진 집만 처분하면 돼. 그 안에 수십억 대의 현금과 금괴가 숨겨져 있을 줄 그 늙은이가 죽기 전에 말해주지 않았다면 누가 알았겠어. 하하. 상민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시신 없는 장례식을 그 누구보다 성대하게 치르고 모든 조문객 앞에서 슬픔에 잠겨 몸도 가누지 못하는 비련의 주인공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 낡은 집을 팔아치우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바로 다음 날 상민은 국내 최대 부동산 회사의 VVIP 담당 중개인을 대동하고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주체할 수 없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가 완전 범죄의 성공을 자축하며 환호하던 그 1년의 시간 동안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의 어머니 또한 김 변호사의 철저한 보호 아래 복수를 위한 칼날을 갈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나긴 복수의 서막이 바로 오늘 이 낡은 집에서부터 시작되리라는 것을 녹슨 대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상민의 등 뒤로 초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마치 누군가의 한 서린 절규처럼 스산하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찾은 어머니의 집은 시간이 멈춘 듯 황량했습니다. 대문에는 시뻘건 녹이 슬었고 사람의 발길이 끊긴 마당에는 잡초가 허리 높이까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풍경이 아들 박상민의 눈에는 곧 손에 쥘 황금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옆에 선 국내 최대 부동산 회사의 VVIP 담당 중개인 최 팀장에게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최 팀장, 보시다시피 집은 낡았습니다. 허물어지기 일보 직전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껍데기가 아닙니다. 이 집이 자리한 이 땅, 여기가 바로 강남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의 땅입니다. 곧 대규모 재개발이 들어갈 예정이라 어제 신문에도 대서특필되지 않았습니까? 평당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요. 제 아버지가 평생 모아 남기신 유일한 유산인데 이제야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됐네요. 상민은 마치 자신이 대단한 효자라도 되는 양 돌아가신 아버지를 언급하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최 팀장은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답게 상민의 속내를 꿰뚫어 보면서도 그의 비위를 맞추며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대표님. 저희가 사전에 확인한 바로도 이 일대에서 이만한 입지를 가진 매물은 전무합니다. 아마 소문이 나면 서로 사겠다고 줄을 서서 달려들 겁니다. 오늘 바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곳으로 가계약금이라도 받아들일까요? 좋죠.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에게 파세요.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 급할 것 없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집안 구석구석을 잘 살펴보셔야 가치를 제대로 매기고 높은 값을 받아낼 수 있을 테니까요. 상민은 마치 개선 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녹슨 대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과 함께 문이 열리고 1년 동안 묵은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최 팀장은 잠시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상민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상민은 집 안을 둘러보며 마치 자신의 영토를 확인하는 정복자처럼 벽과 기둥을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늙은 어머니에 대한 일말의 추억이나 연민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이 낡고 허름한 집을 팔아치우고 손에 쥐게 될 막대한 돈에 대한 탐욕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최 팀장은 전문가답게 집안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들고 온 최고급 디지털 카메라로 연신 사진을 찍고 태블릿 PC에 무언가를 빠르게 기록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거래만 성공적으로 성사시키면 수억 원대의 막대한 수수료를 챙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집을 살피던 최 팀장은 상민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집 상태는 예상보다 더 좋지 않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위치가 워낙 독보적이라 가치를 매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쪽 VVIP 네트워크를 통해 매수 희망자들을 물색해 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안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좋습니다. 최 팀장. 역시 일 처리가 아주 시원시원해서 마음에 드는군요. 그럼 저는 사무실에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최고가로 부탁합니다. 상민은 최 팀장의 어깨를 두둑하게 두드려주고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빚 독촉에서 벗어나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펜트하우스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차에 오르자마자 아내에게 전화해 저녁에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을 예약하라고 말했습니다. 최고급 샴페인을 터뜨리며 새로운 인생의 화려한 시작을 자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달콤한 꿈과 기대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오후 늦게 최 팀장에게서 다급하고 당황한 목소리의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이 집 팔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최 팀장. 아침까지만 해도 서로 사겠다고 난리가 날 거라며. 벌써 말을 바꾸는 거야 뭐야? 상민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최 팀장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제 말이 맞았습니다. 집을 사겠다는 재벌 회장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진행하려고 등기부등본을 최종 확인해 보니 이 집이 매매 불가 신탁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대표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은 분명히 되어 있는데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강력한 법적 장치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매매 불가 신탁?
상민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법률 용어에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물려주신 유일한 재산인데 내 마음대로 팔 수도 없단 말인가? 눈앞에 아른거리던 수백억의 돈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듯한 착각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워. 그게 어떻게 된 건데? 당신 일 처리 똑바로 안 해?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모든 서류 가지고 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한 글자도 믿을 수 없으니까. 잠시 후 최 팀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상민의 사무실로 달려왔습니다. 그가 벌벌 떨리는 손으로 내민 등기부등본을 받아든 상민의 손 또한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한자 한자 서류를 찢어버릴 듯이 노려보며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공은 서류의 맨 마지막 장, 특약사항란에 적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문구에 이르러 그대로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본 부동산의 소유권은 상속인 박상민에게 있으나 신탁 기간 중 소유자는 임의로 본 부동산을 매매, 증여, 담보 제공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본 신탁은 모친 이순심 여사의 자연사가 공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에 자동 해지되며 그때부터 모든 처분 권한은 상속인 박상민에게 온전히 귀속된다. 자연사. 그 붉은색 인형으로 찍힌 두 글자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독사처럼 상민의 심장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드는 듯 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 집을 팔아치워 돈방석에 앉으려 한다는 사실까지도.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2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니면 1년 전 내 손으로 직접 차가운 강물에 던져버렸던, 죽었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바로 그 어머니가? 상민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등기부등본을 구겨 쥔 채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습니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누군가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파놓은 교묘하고도 잔인한 덫이었습니다. 그는 짐승 같은 직감으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죽었다고 믿었던 어머니와 관련된 무언가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날 밤 심장마비로 쓰러져 강물에 빠져 죽었어야 할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일을 꾸밀 수 있단 말인가. 그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지독한 의심으로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의 범죄에 결코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민은 구겨진 등기부등본을 부서져라 손에 쥔 채 최고급 카펫이 깔린 자신의 사무실 바닥에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자연사. 그 붉고 선명한 세 글자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마치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그의 영혼을 얽어매고 있었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의 인생 계획은 화려한 출항을 시작하기도 전에 자연사라는 거대한 암초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수백억 자산이라는 달콤하고 황홀했던 꿈은 한순간에 붙잡을 수 없는 신기루가 되어 그의 눈앞에서 아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자연사라니. 이게 대체 무슨 개 같은 경우야. 상민은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집어 던졌습니다.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놓아 만든 최고급 원목 책상이 그의 발길질에 흉하게 부서지고 고려청자를 재현했다며
수천만 원을 호가하던 도자기는 바닥에 떨어져 허무하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참을 수 없는 절망, 그리고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듯한 정체 모를 공포가 그의 이성을 송두리째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등기부등본의 신탁관리인으로 기재된 법무법인 정이라는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 이름부터가 기분 나쁜 작은 법무법인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들어 다급하게 그 법무법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당장 찾아가서 이 말도 안 되는 신탁계약의 진실을, 그 배우를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속이기 위한 사기극일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고급 양주를 병째 들이켜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상민은 핏발이 선 충혈된 눈으로 법무법인 정의의 문을 박차고 들어섰습니다. 강남의 번화가와는 동떨어진 허름한 상가 건물 3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그의 예상보다 훨씬 더 초라하고 남루했습니다. 그는 접수 데스크에 앉아있던 여직원을 거칠게 밀치고 사무실 안을 향해 다짜고짜 소리쳤습니다. 김진혁 변호사, 어디 있어? 당장 나오라고 해. 그의 흉흉하고 아나무인 격인 기세의 젊은 직원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하던 바로 그때 안쪽 가장 구석진 사무실에서 중후한 목소리의 한 남자가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김진혁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상민의 무례하고 폭력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하고 냉철한 눈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제가 김진혁 변호사입니다만 무슨 일로 찾아오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박상민 대표님. 상민은 김 변호사가 자신의 이름과 직책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그것이 자신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는 구겨진 등기부등본을 김 변호사의 얼굴 앞에 삿대질하듯 들이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신탁계약, 당신이 꾸민 짓이지. 세상 물정 모르는 우리 어머니를 꼬드겨서 내게 상속될 재산을 통째로 가로채려는 더러운 수작 아니냐고. 김 변호사는 상민이 내민 서류를 잠시 훑어보더니 콧등에 걸친 낡은 안경을 고쳤으며 나지막이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해하시는 모양인데 저는 돌아가신 박태수 회장님의 유지를 받들어 이순심 여사님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유지, 자산? 지나가는 개가 웃을 소리 집어치워. 우리 아버지가 남긴 거라곤 저 낡아빠진 집 한 채뿐이었어. 그런데 무슨 놈의 자산 관리를 한다는 거야. 상민의 조롱 섞인 막말에 김 변호사의 입가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어린아이를 내려다보는 듯한 연민과 가련한 벌레를 보는 듯한 비웃음이 뒤섞인 아주 기묘하고도 서늘한 미소였습니다. 박상민 대표님께서 아주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대표님께서 그토록 팔고 싶어 하시는 그 낡은 집은 이순심 여사님께서 소유하신 총 자산의 100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상민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런 그를 자신의 좁고 낡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는 방 한쪽에 놓인 그의 사무실과 어울리지 않는 육중한 독일제 금고에서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꺼내 상민의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최고급 가죽으로 장정된 서류철의 맨 위에는 이순심 여사 비상 자산 목록이라는 제목이 명필가의 필체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상민은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테헤란로에 위치한 빌딩 수채, 제주도 중문의 최고급 리조트 지분, 하와이의 소유한 개인 별장, 그리고 스위스 비밀 계좌에 예치된 그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액수의 현금과 막대한 양의 금괴, 가리고 피카소와 앤디 워홀의 진품 미술품 목록까지 그의 눈이 걷잡을 수 없는 탐욕과 경악으로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평생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재벌 총수나 가질 법한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산이 그가 가토록 무시하고 구박했던 시장 좌판에서 나물이나 팔던 늙은 어머니의 이름으로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전부 우리 어머니 재산이라고?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우리 어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콩나물 팔던 분이셨어. 김 변호사는 뜨거운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신 후 담담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박태수 회장님께서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큰 부를 이루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이순심 여사님의 명의로 돌려놓으셨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뿐인 아들인 당신이 돈 때문에 어리석은 마음을 품게 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은 오직 이순심 여사님께서 자연사하셨을 때만 당신에게 온전히 상속되도록 엄중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자연사. 그 단어가 다시 한번 상민의 심장을 예리한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의 탐욕을 시험하고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파놓은 마지막 안전장치이자 잔인한 함정이었습니다. 상민은 온몸의 힘이 스르르 빠져나가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1년 전에 저지른 그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짓은 결국 제 손으로 수천억 원짜리 복권을 갈갈이 찢어버린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저 집을 팔 수 없다는 건 결국 이 모든 재산을 단 한 푼도 상속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까?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박상민 대표님. 이순심 여사님의 사망 원인이 자연사가 아닌 실족사나 사고사 혹은 타살로 밝혀지는 순간 박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이 모든 재산은 즉시 사회에 전액 환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마지막 말은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명백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상민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쫓아온 부와 성공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독한 후회가 검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를 강물에 던지지 말았어야 했다. 아니, 애초에 요양원 얘기를 꺼내지 말았어야 했다. 그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더라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의 잘생긴 얼굴이 절망과 후회 그리고 지독한 자기 혐오로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에 휩싸여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처절하고도 가련한 절규가 법무법인 정의의 낡고 초라한 복도를 오랫동안 길게 울렸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강산만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나약한 한 여인을 강철보다도 단단하고 칼날보다도 예리한 복수의 화신으로 바꿔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김진혁 변호사의 헌신적인 간호와 남편이 남겨준 막대한 유산 덕분에 나는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의 시계는 내 아들 박상민이 나를 차가운 강물 속으로 던져버리던 그 끔찍한 순간에 멈춰버렸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나는 오직 단 하나만을 생각하며 버텨왔습니다.
내 평생을 바쳐 사랑했지만 결국 내 심장에 비수를 꽂은 그 녀석에게 이 어미가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그날만을 말입니다. 김 변호사가 운전하는 검은색 세단은 상민의 사무실이 있는 강남의 최고급 오피스텔 건물 앞에 소리 없이 멈춰 섰습니다. 나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오른 화려한 건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저곳이 바로 내 아들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룬 성공의 상징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랑하고 뽐내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저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처럼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바로 내 손에 의해서 말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사님? 김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백미러를 통해 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나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이날을, 이 순간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려왔는데. 어서 가세, 김 변호사. 내 아들이 어미를 위해 친히 준비해준 그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이제는 내가 직접 아주 친절하게 보여주어야지. 김 변호사가 밀어주는 최고급 전동 휠체어를 타고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상민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육중한 문틈으로 이성을 잃은 짐승들이 서로를 물어뜯으며 싸우는 듯한 추악한 소음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 상민과 그 옆에서 그를 부추겼던 며느리 민서희, 그 두 사람이었습니다. 돈 앞에서 부부의 연도, 인간의 존엄성도 내팽개친 채 서로를 핥히고 물어뜯는 그 가련한 모습에 나는 일말의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격적인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흥미로운 여흥거리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조용히 문을 열자 내 눈앞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옥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무실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아수라장이었고 그 한가운데에서 내 아들 상민과 며느리 서희가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뒹굴고 있었습니다. 내 등장에 그들의 격렬했던 움직임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들은 유령이라도 본 사람들처럼 공포와 경악으로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내 아들 상민의 얼굴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1년 전 나를 강물에 던져버리던 그 냉혹하고 오만했던 야심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패배자의 초라하고도 비굴한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상민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바닥을 기어가다시피 내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끔찍한 헛것을 보고 있다고 자신의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이 만들어낸 지독한 환상이라고 믿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휠체어의 차가운 금속에 닿은 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냉기는 이것이 부정할 수 없는 냉엄하고도 잔인한 현실임을 똑똑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아들을 내 발밑을 기어다니는 하찮은 벌레를 내려다보듯 차갑고 서늘하게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그 어떤 천둥보다도 무섭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거라, 내 아들아. 내 어미가 내 놈이 친히 밀어넣은 그 차디찬 지옥의 강물 속에서 오직 너 하나만을 벌하기 위해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다. 내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상민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져 버린 듯 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치다 깨진 유리 조각에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내 서희는 이미 반쯤 혼절한 상태로 입에 거품을 물고 바닥을 파들파들 기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셨어요? 어떻게 말도 안 돼. 이건 꿈이야. 그래, 이건 끔찍한 악몽이야. 나는 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마비의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를 조금 절었지만 내 허리는 그 어느 때보다 꼿꼿하고 당당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다가가 그의 눈앞에 섰습니다. 공포에 질려 파르르 떨고 있는 그의 눈동자를 나는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내가 내 놈의 그 더럽고 추악한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 그리 쉽게 죽어줄 것 같았더냐? 내가 내 놈을 어떻게 낳고 어떻게 키웠는데 내 평생을, 내 청춘을 다 바쳐 너 하나만을 위해 살았다. 그런데 너는 늙고 병든 내 어미를 귀찮은 짐짝처럼 차가운 강물에 던져버렸다. 내 놈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다. 금수만도 못한 놈. 내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아들을 향한 슬픔이나 원망, 미련과 같은 인간적인 감정은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1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복수심 하나만으로 뜨겁게 단련된 강철과도 같은 차갑고 냉혹한 분노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왜 돌아왔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그 돈, 그리고 내가 내 피와 땀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이 어미의 손으로 하나씩 아주 천천히 잿더미로 만들어줄 것이다. 내 놈이 내게 안겨준 그 끔찍한 고통과 절망을 100배, 1000배로 되돌려받는 것이 내가 이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유일한 이유다. 기대하거라, 내 하나뿐인 아들아. 내 어미가 지금부터 내게 선사할 진짜 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나는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열어주는 문을 통해 나는 유유히 그 지옥 같은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내 아들의 처절하고도 가련한 절규가 들려오는 듯 했지만 나는 조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내 아들에게 진정한 지옥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기 위한 나의 길고도 처절한 복수는 이제 막 그 화려한 서막을 열었을 뿐이니까요. 내 아들 박상민의 사무실에서 그의 추악한 민낯을 확인하고 나온 다음 날 나는 곧바로 김진혁 변호사와 함께 복수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도 분노에 몸을 떨 시간도 내게는 사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김 변호사는 나를 헌신적으로 간호하는 동시에 상민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수집해왔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자신의 차에 달려있던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인적이 없어 완전 범죄를 꿈꿨을 그 강가 도로에 한 줄기 빛처럼 나를 비추고 있던 낡은 방범용 CCTV 영상까지. 그 영상들 속에는 한 아들이 제 어미를 짐짝처럼 차에 싣고 의식을 잃은 어미를 강물에 던져버리는 끔찍하고도 명백한 범죄의 현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진실을 파헤치는데 두려움이 없기로 정평이 난 언론사의 탐사보도팀장과 비밀리에 접촉했습니다. 국민효자 박상민의 두 얼굴이라는 가제로 내가 제공한 모든 증거들을 바탕으로 한 심층 기획 보도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가 세상에 공개되는 바로 그날 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아들의 추악한 실체를 내 입으로 직접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사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하면 여사님께서도 다시 한번 감당하기 힘든 큰 상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드님의 범행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세상은 여사님의 사생활까지도 파헤치려 들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까지 나를 걱정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나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네. 이미 내 몸과 마음은 내 아들놈이 나를 강물에 던져버렸을 때 갈갈이 찢겨나갔네. 더 이상 상처받을 자리도 남아있지 않아. 이 상처는 내 아들이 자신의 죗값을 온전히 치르기 전까지는 결코 아물지 않을 걸세. 그리고 나는 내 아들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을 기만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네. 이것이 어미로서 내가 그 녀석에게 내리는 마지막 가르침이자 가장 잔인한 형벌일세. 기자회견 당일 나는 1년 만에 처음으로 외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특별히 준비해준 기품이 느껴지는 짙은 색의 한복이었습니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정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 섰습니다. 내 옆에는 산처럼 든든한 김 변호사가 함께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내가 1년 만에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나는 쏟아지는 질문들을 잠시 손짓으로 제지하고 준비해온 원고를 천천히 하지만 힘있고 또렷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하나뿐인 아들 박상민의 추악하고도 반인륜적인 범죄를 고발하기 위해 섰습니다. 내 충격적인 한마디에 시끄럽던 기자회견장은 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지난 1년간 있었던 모든 일들을 조금의 과장이나 보탬 없이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세상에 밝혔습니다. 아들이 나의 재산을 노리고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던 일, 그 과정에서 내가 충격을 받아 심장마비로 쓰러졌던 일, 그리고 의식을 잃은 나를 병원이 아닌 차가운 강물에 던져버렸던 그 끔찍한 날의 기억까지. 내 이야기가 끝나자 김 변호사는 준비해온 영상 자료를 기자회견장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내 아들 상민이 담요에 쌓인 나를 차에 싣는 장면부터 어두운 강가에서 나를 강물로 던져버리는 장면까지 그의 모든 범행이 고스란히 그리고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을 본 기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여기저기서 참아왔던 탄식과 분노의 목소리가 본물 터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기자회견장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상민이 넋이 나간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거짓말. 저건 다 거짓말이야. 저 영상은 조작된 거라고. 우리 어머니는 치매셨다고. 저 여자는 우리 어머니가 아니야. 저 여자가 내 재산을 노리고 버리는 더러운 사기극이란 말입니다. 상민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그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향한 경멸과 혐오의 눈초리만이 비수처럼 쏟아질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아들을 차갑게 바라보며 마이크에 대고 나의 마지막 말을, 그리고 그에게 내리는 마지막 선고를 전했습니다. 박상민, 이제 내 길고도 추악했던 연극은 끝났다.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그저 내 어미를 죽이고 재산을 탐하려 했던 살인 미수범일 뿐이다. 이제 내가 가야 할 곳은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화려한 내 사무실이 아니라 차갑고 어두운 감옥뿐이다. 그날 이후 내 아들 상민의 인생은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처절하게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모든 범행이 담긴 영상은 전국의 모든 뉴스 채널을 통해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대한민국은 경악했습니다.
국민 효자로 칭송받던 그는 하루아침에 폐류나 인간 말종, 살인 미수범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가 피와 땀으로 이루었다고 주장하던 사업체는 투자자들의 연쇄적인 투자 철회와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으로 인해 주가 폭락과 함께 연쇄부도를 맞았습니다. 그의 집과 사무실 앞에는 매일같이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와 돌을 던지고 계란을 투척했으며 그의 얼굴 사진에 저주를 퍼붓는 인형을 매달아 놓기도 했습니다. 그의 곁에 붙어 기생하던 아내 민서인은 그의 남은 재산마저 챙겨 야반도주했고 그를 따르던 친구와 동료들은 모두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사회적 고립이자 파멸이었습니다. 나는 김 변호사가 마련해준 한적한 별장에 머물며 TV 뉴스를 통해 내 아들이 하루하루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통쾌함보다는 알 수 없는 깊은 허무함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저것이 바로 내가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키웠던 내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란 말인가. 하지만 나는 끝내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나의 복수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파멸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엄정한 심판대 위에서 자신의 죗값을 온전히 치르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복수를 위해 다시 한번 굳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 아들 박상민에 대한 마지막 재판이 열리는 날,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단단한 정신으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간 내 온몸을 짓누르던 복수라는 무거운 갑옷을, 그리고 내 평생을 옥죄던 어머니라는 이름의 굴레를 마침내 내려놓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나는 김진혁 변호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앞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발견하자마자 벌떼처럼 몰려들어 질문을 퍼부었지만 나는 굳게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의 말은 오직 법정에서 재판장 앞에서만 유효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정 안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상민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하고 비굴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젊은 사업가로 칭송받던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고 수위를 입은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방청석에 들어서는 나를 발견하고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쇠창살을 붙잡고 목이 쉬어라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한 번만,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어머니. 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텅 빈 눈으로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아들을 향한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연민과 모정은 그가 나를 차가운 강물에 던져버렸던 그날 밤 이미 모두 마르고 부서져 한 줌의 재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나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있었던 모든 일들을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그러나 똑똑히 증언했습니다. 아들이 나의 재산을 노리고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던 일, 그 과정에서 내가 충격을 받아 심장마비로 쓰러졌던 일, 그리고 의식을 잃은 나를 병원이 아닌 차가운 강물에 던져버렸던 그 끔찍한 날의 기억까지. 내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법정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방청석 여기저기서 낮은 탄식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증언이 끝나고 마침내 판사가 상민에게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존속 살해 미수 사기, 횡령, 증거인멸.
그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로 재판부는 그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상민은 판결이 내려지는 그 순간 실성한 사람처럼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하며 발악했지만 차가운 법정의 교도관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끌려나갔습니다. 그가 법정 밖으로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나는 그에게 나의 마지막 말을 그리고 내 인생에서 그에게 건네는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박상민, 내 놈의 그 끝없는 탐욕이 결국 내 복을 걷어차고 내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이다. 이제 그 차갑고 어두운 감옥 속에서 내가 저지른 죗값을 평생토록 뼈저리게 후회하며 살아가거라. 그것이 내가 내 아들에게 건넨 진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내 발걸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볍고 평온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남편이 남겨준 그리고 내 아들이 그토록 탐냈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노인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내 남편과 나의 이름을 따 태수마이너스 순심재단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김진혁 변호사에게 재단의 모든 운영을 맡기고 나는 내 모든 추억과 아픔이 깃든 낡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 집에서 마지막으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남편과의 행복했던 기억, 아들을 낳고 키우며 웃고 울었던 수많은 기억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길고 길었던 내 과거와 온전한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나는 단출한 배낭 하나만을 맨 채 미련 없이 그 집을 나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오직 이순심이라는 내 이름 석자로 나만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가장 먼저 평생 한 번도 타보지 못했던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내 생의 첫 목적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출을 볼 수 있다는 곳이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태양이 수평선 위로 솟아오르는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며 나는 내 인생에도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한 달을 머물며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와 해방감을 만끽했습니다. 그 후 나는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이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과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아프리카의 드넓은 초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춤을 추고 히말라야의 만년설이 덮인 고봉을 바라보며 대자연의 경이로움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때로는 재단에 들러 김 변호사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찾게 된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을 보며 함께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문득문득 아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 또한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그만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을 테지요. 나는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도 미워하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내 인생의 한 페이지에서 완전히 도려내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더 이상 그를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길고 긴 여행을 마친 나는 푸른 바다가 보이는 남쪽의 작은 시골 마을에 아담하고 예쁜 집을 한 채 지었습니다. 아침이면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지저귀는 새소리에 잠을 깨고 낮에는 집 앞에 작은 텃밭을 가꾸며 흙냄새를 맡고 저녁에는 붉게 물드는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소박하지만 평화롭고 충만한 삶. 그것이 바로 길고 긴 복수의 여정을 마친 내가 나 자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탐욕은 인간을 파멸로 이끌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나는 내 온 삶을 통해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진정한 나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게 말입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여인의 처절했던 복수극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탐욕이 한 인간을 어떻게 파멸시키고 그 상처를 딛고 선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되찾아가는지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딛고 나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긴 여운과 함께 삶의 기로에서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작은 용기를 남겼기를 바랍니다.